네,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요즘 핫한 분이십니다. 그 화제의 베스트셀러 수축사회라는 책을 쓰신 홍성국 작가님. 오늘은 작가님으로 불러야 되겠는데요. 요즘 네. 너무 이 책으로서 아주 화제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전에 그 미래에셋대우증권의 대표셨고 지금 해안리서치라는 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이 수축사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가장 새로운 각도의 인사이트를 얻었던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너무 바쁘신 분인데 아주 졸라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좀 대표님 궁금한 게 네. 그 대우증권이라는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라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직을 그만두시고 네. 이제 퇴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대우증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네. 사단까지 하고 그 대우증권이 대우 사태 때 굉장히 어려워져서 네. 산업은행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정상화됐고 그렇죠. 회사 가치가 가장 좋았을 때 제가 또 미래에셋 그룹에 잘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나온 소임은 다 한 거다. 일단 그 회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거기에다가 일종의 계속 다니는 기득권이잖아요.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내 인생을 한번 재설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겁 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흐르셨는데 네. 후회하시나요?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50대, 60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렇죠. 면과 네,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직업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저 정말 궁금한 이 수축사회. 대표님, 이 책을 수축사회로 지으셨는데 수축사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네.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인구가 늘고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는 그러한 세상을 저는 팽창 사회라고 정의를 했고요. 네.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게 제로섬 사회입니다. 뭐냐면 나의 이익은 남의 손해가 되고 또 남의 이익은 나의 손해가 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이익과 손해가 정확히 영합 게임이라 가지고 합하면 0이 되는 거.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파이가 줄어드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수축사회라는 용어가 게임 이론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커지는 시장은 플러스 썸, 포지티브 썸 게임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제로섬에 대부분 있는데요. 네. 그 제로섬을 지나고 나게 되면 파이가 줄어드는 그러한 세상으로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의한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피자를 배달하다 먹으면 이렇게 8쪽을 내서 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이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구가 크게 증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파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배달 오는 파이가. 네. 그러니까 나의 욕망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먹는다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죠. 네. 우리는 이렇게 왔는데 지난 10년 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커지지는 않는 거예요. 내 욕망은 커지는데 네. 배달해 오는 피자가 커지지 않았다 얘기죠. 않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나는 내 욕망이 커졌기 때문에 더 먹어야 되니까 딴 사람 걸 넘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섬이 되는 거죠. 내가 더 먹으려면 다른 분이 못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파이가 줄어드니까 내가 원래 먹던 것보다 더 줄어들고 딴 사람도 죽으니까 완전히 딜리트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세상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가 참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딱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도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성장, 이제까지 정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 그런 사회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저성장, 네. 이제 줄어드는 사회에서 살게 되겠구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네. 그런데 이 수축사회의 특징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뭐 특히 저희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기업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투자와 관련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우리 속담이나 상식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되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질문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첫 번째로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달라진 게 뭐냐면 2018년에 한국의 경상 GDP가 1782조 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1782조 원을 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환경에 얼마를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마스크가? 공기 정화기가? 이 정도 생각하실 텐데요. 네네. 그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기업들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거 처리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고 그렇죠. 또 아마 댁에서도 정수기 렌탈을 그렇죠. 쓰시지 않나요? 예, 예. 생수를 마시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의 비용이 과거에는 안 썼는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쓰지 않던 돈을 성장률도 낮은데 더 많이 쓰게 됐다라는 게 새로운 투자처가 사용처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 똑같은 게 뭐냐면 안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올리베익이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한 20여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점점 위험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2019년 초인가요? 통신 공동소 화재가 나갖고서 큰 문제가 돼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통신 공동구에 화재가 나게 되면 그렇게 피해가 있는지 우리 서로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났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지하에 아마 시내에 있는 도로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 통신구에다가 다 센서를 달겠다는 거죠. 네. 센서 비용이 얼마예요?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속초에서 불이 났었잖아요. 그때도 배전반에서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럼 그 불똥을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전반에다가 일정 온도가 올라오면 자동 소화 장치가 가동하게 된다. 위험에 대한 우리가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차를 놓고 보시면 차에 고급 차일수록 전장이라고 합니다. 앞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차값의 전체 한 40%가 넘어요. 그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차가 더 빨리 달리고 많은 사람이 차를 가지니까 교통사고도 심해지는 거죠. 에어백, ABS 브레이크, 그렇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네. 차값에 벌써 안전에 20-30%를 쓰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쓸 거 아닙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안 쓰던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됐다는 게 21세기가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이고요. 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서 인구 감소 시대가 옵니다. 그러게요. 이제 한국도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부터 뭐 20만 명씩 준다고 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계가 생산해도 돼요. 그걸 걱정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중요한 건 소비자가 준다는 얘기죠. 아, 소비자가 돈을 못 벌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소비자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이제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지금까지 1, 2, 3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진짜로 그렇게 했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사람한테 일자리를 너무 많이 뺐습니다. 뺏어도 물론 산업혁명이 발생할 때마다 정말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직업이 바뀌기 때문에. 1차 산업혁명 때도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은 1750년에서 한 1820년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 중 50년 동안 일자리가 줄었어요. 50년 동안. 거기다가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그 50년 동안 실질 임금이 10%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은 산업혁명이 지옥이었어요. 그러네요. 후대는 그게 그러니까요. 발전의 계기였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1차 산업혁명보다 4차 산업혁명은 더 세거든요. 그럼 우리도 역시 엄청 고생을 하겠네요. 후대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금 우리 뉴스를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거의 태반이 그런 현상이죠. 우리는 택시 모빌리티 문제라든가 그렇죠. 뭐 조선회사의 문제, 뭐 자동차에서 뭐 전부 다 이게 4차 산업혁명 발전됩니다. 자, 요약을 하면 안 쓰던 돈을 환경이라든가 안전에 쓰고
돈을 쓸 사람들의 숫자는 줄고 OECD 선진국 기준이에요. 네. 그다음에 공급은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공급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니까 모든 산업이 공급과잉이죠. 그렇죠. 공급과잉 아닌 산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마 녹화하는 이 스튜디오도 공급과잉일 겁니다. 비교산 그렇죠. 스튜디오가 많을 거예요. 예. 요즘 뭐 얼마 안 주시고 빌리셨죠 여기?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모든 게 공급과잉이에요.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 중에는 커피 전문점입니다. 아, 커피 전문점도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한국 사람이 커피를 먹는다고 하는데 브랜드가 있는 몇몇 개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없는 데들은 최근에 보게 되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더라고요. 네. 대학가 가니까 1,000원짜리들이 테이크아웃 주는 게 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여기서 또 제로섬적인 어떤 경쟁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게 공급과잉이에요. 역으로 그렇죠. 되돌리면 공급과잉이 아닌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역사적으로 가장 부채가 많아요 지금. 아마 우리는 한국은 가계부채가 이제 역사상 가장 많지만 딴 나라는 정부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그러니까 세계 전체로 따져보면 지구가 생긴 이래 물론 시대가 지나니까 부채가 많아지는 건 맞겠지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 부채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조합을 해보면 가장 기초 동력은 환경하고 위험에 대한 안 쓰는 돈을 쓰고 인구 줄고 그 다음에 기계가 노동을 대체한다라는 이런 것들 어떤 기본 속에서 네. 공급과잉과 이 부채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세상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수축할 수밖에 없는 기본 전제 조건을 갖춘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양극화가 아주 심하게 발전하게 그렇죠. 되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는 다 양극화에서 발전하니까. 그렇죠. 뭐 서로 불만들이 많죠. 네, 그렇죠. 양극화 나고 이걸 아는 개인들은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잘하면 되겠다. 사회와 그렇죠.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로 수축사를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표님 이 책에 보니까 그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로 세상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축 사회가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 근거는 뭘까요? 왜 그러냐면 네. 2008년에 우리가 리만 사태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예, 그렇죠. 서프라임 문제인데 그 당시에 제가 쓴 책 이름이 글로벌 위기 이후였어요. 수축 사회를 예고하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금융위기도 아니고 리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통의 문제였어요. 그때 리만이 부도났을 때 원인이 뭐였습니까? 기억 잘 안 엄청난 나시죠? 부채. 예? 부채입니다. 예, 부채. 본질은 부채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중국이 공장을 거의 다 져서 공급과잉을 또 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 다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딴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그 이후에부터 이제 이게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돌파구로 4차 산업혁명이 나왔으니까 수축사의 원인들이 대부분 2008년 9월 16일입니다. 리만이 부도난 날부터 이미 진행돼 오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각국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통해서 이 하방 압력을 막아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대표님 책에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수축 사회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뜨는 트렌드가 있으면 반대로 지는 트렌드가 있다. 그런 거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파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구분할 때 산업이 팽창사회형 산업이냐, 제로섬적인 산업이냐, 수축사회형이냐는데 많은 산업들은 이미 다 이 제로섬 내지는 수축이에요. 한국 경제의 위기를 많은 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52시간에서 찾고 있는데 그건 아주 미세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별 이유도 안 돼요. 본질은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다 수축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경제의 담론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한국의 산업 중에서 팽창사회형 산업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물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볼 때 이게 팽창사회형이냐 제로섬형이냐 아니면 수축사회형이냐 이 구분을 명확히 보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든가 기업 경영을 하실 때도 우리 회사 산업이 이게 팽창형이냐 제로섬형이냐 수축사회형이냐
여기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 여기에 맞게 경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산업이 수축사회인데 여기다 계속 투자해봤자 정말 이거는 그 금관독에 밑바지 독에 물붓기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는 이미 소비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꾸 그렇지 않아도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뭔가 더 시설 설비를 확장한다든가 더 많은 고객이 생길 거를 대비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답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조선업이 대단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 네. 그런데 조선업에서 왜 최근에 그 조금 나아진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LNG선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 기술력 때문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본질을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조선업이 좀 나아지니까 또 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도 뭐 갈등들이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네. 본질은 뭐냐? 왜 나아졌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조선회사가 조선 제조 설비를 줄인 거예요. 설비를 줄인 상태에서 LNG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동률이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뿐이에요. 그럼 그게 그 산업이 팽창 사회형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사물을 볼 때 정확히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짜잘한 미세하게 좋아지니까 경기 회복이다. 회복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기술력의 승리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영역에 있냐? 그 자영업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또 아이들 그 대학 이제 하반기 되면 갈 때 학과를 정할 때 이 학과가 20년 후에도 성장할 학과냐? 그 해당 산업이 아니고 20년 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축 사회라는 걸 전제로 뭔가 모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든 뭐 부모가 됐든 뭐 직장인이 됐든 다 투자자가 됐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축사회형 안경을 쓰고 세상의 틀을 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파이가 커지는 시장에 살다가 파이가 크기가 정지하던가 줄어드는 시장에 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치열하게 보고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이거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예단해서도 아니 되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수축사회형 산업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경쟁자들을 다 침몰시켜서 본인이 독점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독과점을 유지하는 것밖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네이버라든가. 그렇죠. 경쟁자들이 없어지게 돼서 스스로 독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살만한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한번 그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정말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 하나하나의 결정이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되게 중요한 결정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0년 후에 세계와 한국을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경영할까는 보여요. 근데 서로 여유가 없으니까 오늘 저녁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다음 그렇죠. 달에 뭐 할까, 이 정도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 보면은 바깥에서 계절이 바뀐지도 모르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시 그렇죠. 호황이 오고. 이 또한 지나간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이게 기본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좀 어렵지만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낙관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이미 세상은 그 전과 세상과는 완전히 틀리다. 제가 15년 전부터 이걸 시리즈로 이런 수축사회를 주제로 쓰고 있는데요. 그냥 제 예상대로 계속 시종일관 저는 안 좋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를 쓰고 네. 있죠. 네, 수축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 되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